안녕하세요. 부산문 아카데미, 경주의 문화와 사람들, 서울의 서울문 아카데미 회원들, 그리고 포항의 일문 아카데미 회원들 다 잘 계셨죠? 오늘은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역시 중국에 관련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올해 중국에 관련된 강의가 약 20회 정도 되는데 4개로 구분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중국 사상사, 중국 사상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중국 사상으로는 현재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가 두 번째 단락이 되고, 세 번째는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에 의해서 중국 사회를 통치해 봤더니만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시켜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되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중국이 발전하게 되자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패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에 대한 것이 네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부터 강의가 시작된 것은 중국 사상사입니다. 중국 사상사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런데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사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번의 강의를 잠깐만 요약하면요. 처음에 중국은 황제 혼원부터 시작해서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위임금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요임금, 순임금, 위임금은 선양에 의해서 되고, 이 위임금에 의해서 한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다음에 세운 나라가 상나라, 우리는 대체로 이제 은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 은나라 하면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갑골문이었죠. 갑골문은 뭔가 하면은 이때 통치는 하나님에 의한 통치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점을 쳐야 됐습니다. 점을 치는 게 갑골문이었어요. 그래서 은나라는 하나님의 신에 의한 통치인데, 즉 상제적이죠. 상제에 의한 통치인데, 이 신에 의한 통치는 항상 거칠고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 잔인한 정치가 주나라가 혁명을 일으켜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상제는 없어지고 하늘의 명령, 천명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천명이라 하는 것은 왕이 하늘의 뜻과 감흥을 해야 되는데, 그 감흥이 바로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덕치에서 주나라가 통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덕치에 의한 통치를 하다가 춘추시대가 도입이 됩니다. 춘추시대가 됩니다. 춘추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 춘추시대 말기인데요. 춘추시대 말기에 철기가 등장하게 돼요. 철기가 등장하게 되니까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상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기 사용으로 소인들은 뭔가 하면 농사짓는 농민하고 상업을 하는 상민, 이게 소인들인데, 소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으니까 계급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 당시 춘추 시대에는, 이건 이제 철기 이전이죠. 철기 이전에는 그 군자가 일은 안 하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춘추시대 철기 이전에는 그 군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철기시대 이후에는요, 돈이 소인들, 즉 농민이나 상인들한테 돈이 다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소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기득권층인 군자와 소인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극심한 전국시대 혼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서주시대는 천명과 덕에 의한 통치였는데, 이때 나온 게 뭔가 하면 왕은 왕답게, 그 다음에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군자는 군자답게 소인은 소인답게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군자는 군자답게 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만날 책이나 읽고 노는 게 군자답게고 소인은 맨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게 소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인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소인들이 돈을 철기 시대가 되면서 소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공부도 하게 돼요. 또 현명해져. 그래서 이 군자는 군자답게 소인은 소인답게 해보니까 소인만 손해가 나. 그죠? 소인은 만날 땀 뻘뻘 흘리고 일해도 만날 가난해. 그래서 아 이거 천명 하늘의 명이 이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신을 배격하게 되면서 신을 믿던 시대가 내 존재 이유가 뭐였어요? 신 때문에 내가 존재했었는데 신을 배격하니까 내가 존재 이유는 뭐예요? 내 존재 이유는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존재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걸 밝혀내면서 중국의 처음으로 철학이 만들어지는데 그 철학이 바로 공자와 노자에 의한 것이었어요. 최초의 철학은 공자와 노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도에 출연했죠. 도가 출연했는데 이 도는 중국의 도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공자의 도고 또 하나는 노자의 도예요. 그래서 중국 철학은 공자가 반, 노자가 반, 그러니까 유가가 반, 도가가 반을 지배합니다. 중국 철학은 전부 다 이 두 개의 사상에 의해서 발전이 돼요. 공자는 여기서 공자의 도는 인간이 인간다우려고 그러면 인간이 되는 것은 인간 안에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인이라 그래요. 인인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은 여기에 여자가 하나 있는데 여자가 여기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가 갖는 마음 이게 인이거든요. 인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이 되게 하는 씨앗 이때 이는 씨앗이요.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거였고요. 노자의 도는 인간의 내면에는 씨앗이 없다. 그런 게 없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 내면에 씨앗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다. 오로지 인간은 유무상생에 의해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생한다. 이렇게 보는 게 노자의 도였어요. 그래서 공자의 도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씨앗, 인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인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공부하고 익혀서 인을 키워서 기준을 확립하는 거였습니다. 기준을 확립하는데 이 기준이 바로 인의 확립이죠. 인의 확립의 여부가 예로 나타나는데 예가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예의 근본은 부모 자식 간의 효입니다. 이게 바로 공자의 인사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자입니다. 노자는 육아의 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육아는 그 인간이 되기 위한 인이 있는데 인을 기르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하게 되면은 배우고 익히게 되면은 인간에게는 기준이 성립되고 기준을 확립하잖아요. 기준이 딱 성립되면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다른 쪽 이건 배제합니다. 배제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자의 도는 인간에게는 그 내면의 인간인 인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 이거 없다. 그런 게 없다. 없고 오로지 인간에게는 유무상생이라고 하는 자연의 도에 의해서 그 인간이 키워져 나갈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육아의 도는 인간의 내면에 인간이 되려고 하는 씨앗, 이 씨앗이 있다는 거고 도가는 인간의 내면에는 그런 씨앗이 없다. 오로지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인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노자의 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상사의 흐름은 이제 이것이 전번 시간까지 얘기했던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것은, 자, 도가하고 육아까지 했죠. 그죠? 조금 여기 적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좀 키울게요. 키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국 사상사의 흐름에서 병가, 음양가, 종행가, 도가, 유가, 묵가 등등이 있는데 중국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노자의 도가, 그 다음에 공자의 유가입니다. 유가고, 그 다음에 노자의 도가는 장자에 의해서 계승이 되고, 공자의 유가는 맹자에 의해서 계승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자와 맹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장자와 맹자, 그 다음에를 비롯한 제자 백가 사상들은 여기에 직하학궁에서 전부 다 통합이 돼요. 그래서 직하궁에서 어떻게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통합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황무학인데 이게 도가입니다. 도가가 나중에 법가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법가의 한비자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고 이사에 의해서 발전하는데, 그래서 법가에 대한 사상까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장자책 보면 소요유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곤이라는 물고기 있는데 곤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대붕이라고 하는 큰 대붕이란 새로 바뀌어가지고 대붕이 군말리 장천을 날아가는 소요유가 탁 등장해요. 그 다음에 장자가 나비꿈을 꾸는데 마치 이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고 난 뒤에 깨어났어도 내가 나비인지 내가 장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변화입니다. 변신이거든요. 변화, 변신인데 이 변화, 변신이 되는 것은 기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의 기. 장자 그러면 기철학입니다. 기철학, 기 중심이요. 근데 노자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장자에 와야 노자의 사상이 기로 바뀌면서 변화의 사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사상, 이 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장자 시처, 요거는 원래는 장자란 책에는 없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야사로 재미있게 만드는 겁니다. 장자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이제 무덤이 하나, 새로 만든 무덤이 하나 있어요. 무덤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부인이 무덤에다 막 부채질해요. 막 부채질하니까 장자가 부인한테 물었습니다. 부인, 어쩐 일로 무덤에 부채질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 이 무덤은 우리 남편의 무덤입니다. 남편이 무덤인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내 무덤에 흙이 마르거든 제가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덤에 흙이 마르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이 부인하고 같이 무덤에 흙이 빨리 마르도록 부채질을 해주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자기 부인이 이제 전신인데 부인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뭐라는가 하면, 그런 천박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천박한 여인이 그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뭐라는가 하면, 에이,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나도 네가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은 당신도 빨리 개가하시구려. 그런데 당신은 내가 죽은 뒤에 언제쯤 개가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는가 하면, 저는 절대로 천박하게 개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자가 자꾸 걔가 하라 그러니까 비녀를 딱 빼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러면 한번 죽어서 내 정절을 하기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럴 필요 없고,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죽진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때부터 장자가 시름시름 알아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기 직전에도 물어봐요. 내가 죽으면은 좀 제가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제가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는데 이 장자의 이제 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멋있는 공자가 하나 나타나요. 공자가 동자를 데리고 나타나 가지고 그 장사 일을 다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이 장자의 부인이 그 청년한테 딱 반했어.
한눈에 이제 반했어요. 반해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장자가 죽은 지 20일 후에 혼례를 올리고 전날 밤을 딱 치렀습니다. 전날 밤을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지난 뒤에 이 청년이 사실 이게 초나라 왕자거든요. 왕자인데 청년이 그럼 이 거품을 막 물고 쓰러지니까 그 이 청년의 시중을 들던 동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전시 부인 보고 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사람의 뇌를 먹여서 살렸습니다. 뇌만 먹으면은 즉시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장자 부인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도끼를 딱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금 장례가 다 안 끝났습니다. 요새 장례야 3일이면 끝내지만은 옛날에 장례는 뭐 한 달이나 이렇게 3달 정도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빈소에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 부인이 빈소로 가가지고 간을 찍으려고 도끼를 들고 가는 거예요. 도끼 들고 가서 관을 딱 열었습니다. 열으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장자 부인 뒤에 그 공자가 장자로 딱 변해가지고 씩 웃으면서 부인 마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장자는 그 청년이고 장자로 바뀐 거거든요. 변화. 그러니까 이제 장자에서는 변화하는 거예요. 기가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하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죠? 장자가 청년으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청년이 곧 장자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만 부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니까, 죽고 난데 장례를 치러요. 장례를 치르니까 장자의 친구가 해자라고 있어요. 해자가 조문을 왔습니다. 해자가 조문을 왔는데, 장자가 여기 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자가 장자를 딱 보고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자네 부인이 죽었는데, 자네 부인은 그래도 자네와 같이 살면서 자식을 놓고 또 지금까지 같이 늙어가면서 그렇게 하다 죽었는데 슬퍼하고 곡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세. 그런데 어찌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남들 내 부인이 내 집사람이 죽었는데 왜 슬프지 않겠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우주에 기가 있는데 기가 뭉쳐서 사람의 몸이 되고 또 사람의 몸이 기가 활동을 해서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네. 사람이 되었네. 지금 내 부인은 죽어서 기가 흩어져서 처음에 있던 허공의 기로 돌아갔네. 그래서 지금 부인은 대지의 큰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내가 곡을 한다면 그 쉬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편안히 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차라리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집사람을 편안히 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요, 바로 기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우주에는 큰 원기가 있는데 이 원기가 뭉쳐서 사람의 몸이 되었다. 몸이 되었고 이 기가 흩어지는 게 바로 죽음이다. 이 삶과 죽음은 계절이 추나 추동으로 바뀌듯이 사람의 몸도 이렇게 기가 변해서 스스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장자의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 철학 됐죠. 그 다음에 공자의 육아 철학은 맹자가 계승 발전시킵니다. 맹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면요, 공자는 인사상이었죠. 공자에 의하면은 사람 몸에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하는 인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 씨앗을
학습을 통해서 기르고 강화시켰죠. 강화시키는데 여기에 인이 확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예의라 그랬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예의였는데 이때는 공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 시대니까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많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200년 뒤, 맹자는 공자의 200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맹자의 시대는 전국 시대입니다. 전국 시대는 밤낮 싸우는 시대예요. 밤낮 싸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극히 혼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 때는 인의 확립이 효로 부모 자식 간의 효도로 봤거든요. 근데 맹자는 이 효도를 이제 사회로 확장시켜요. 사회로 확장시킬 때 먼저 형제 간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의로 발전시켜요. 이 의를 사회까지 발전시켜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로운 행동을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맹자에서 나온 게 이제 공자의 논어에서는 인에 대해서 나지만 맹자가 쓴 맹자책에는 인보다는 의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자는 이제 인사상이었죠.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그 단초, 씨앗을 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임신한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게 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인을 공자는 마음으로 풀어요. 마음. 인간의 마음에는 인에 관한 네 가지 단서가 있다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단서가 뭔가 하면 인의 예지 네 가지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의 예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인의 예지가 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라 하는 겁니다. 그 한 예를 보면은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다. 그 측은지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만약에 아기가 우물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우물 속에 못 들어가게 다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측은지심이다. 측은지심인데 이게 바로 인의 단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인은 공자가 말하는 인하고 좀 틀려요. 공자가 말하는 인은 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씨앗이고 이 맹자가 말하는 인의 단서, 측은지심 인의 단서는 요거는 어질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호지심은 이것은 의죠. 옳지 못함과 옳음을 구분하는 수호지심, 사량지심은 예의, 남에게 겸손해서 사용하는 마음, 이게 예의 단서가 되고, 그 다음에 잘했다 못했다는 시비지심은 지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마음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렇게 해서 공자의 인사성을 맹자는 마음이란 걸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자의 도가사성은 장자가 계승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공자의 인사성은 맹자가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전국시대에 직하학궁이 만들어져요. 이제 직하학궁이 만들어지는데 제자 백가사상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직하학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직하학궁이라는 뭔가 하면은 제나라에서 종합학술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던 유명한 학자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으는데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요, 직하학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직하학궁이 뭔가, 왜 만들어지는가부터 한번 볼게요. 직하궁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본기가 12개가 있어요. 12개. 이거는 황제에 관한 얘기가 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가가 30편이 됩니다. 세가 30편은 제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전 70편이 되는데 이것은 대부들에 대한 얘기가, 대부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열전이 돼요. 근데 여기 직하궁에 대한 것은 세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가 중에서 여기 이제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적었는데 정경중환세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정경중환세가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름이 전완이에요. 벼슬 이름이 경중입니다. 그래서 벼슬이 경중인 전환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전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중국이 주나라죠. 주나라인데 이 주나라는 BC 1060년경에 문왕이 나라를 만들어요. 나라를 만드는데 이 나라를 만들고 난 뒤에 이 중국을 전체를 71개로 나눕니다. 한 개로 나눠가지고 왕의 자식들, 그다음 왕의 가까운 친척들, 이 사람들한테 53개의 지역에 그 제후로 봉해줘요. 제후로 이 봉건 국가라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자기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자 니는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면은 니 전라도 가라. 셋째 아들은 니 경상도 가라. 넷째 아들은 충청도 가라. 이렇게 거기 가서 네가 왕노릇해라. 네가 마음대로 왕노릇해라. 이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제후국이라 그러고 이걸 봉건국가라고 해요. 주나라는 봉건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 주나라의 왕의 성이 뭔가 하면 희씨거든요. 희씨가 차지한 봉건이 53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주나라를 세울 때에 공을 세운 신하들이 많습니다. 이 신하들한테도 지역을 떼줘가지고 거기에 제후로 삼아요. 그게 18개입니다. 18개인데 이 주나라 통일에 가장 공이 많았던 사람은 강태공입니다. 조공망 강태공이거든요. 이 낚시하는 이제 강태공이 낚시할 때 문왕이 가가지고 나를 도와서 나라를 좀 정벌하자. 그래서 문왕 다음에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강태공입니다. 그래서 강씨들은 전부 다 강태공의 후손이요. 우리나라 강씨들도 전부 다 강태공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강태공이 큰 공을 세웠으니까 지역을 하나 떼어줘요. 어디를 떼어주는가 하면 산동반도 부근을 떼어줍니다. 산동반도 부근에 가서 네가 제후를 해라. 그래서 여기에 제후가 돼요. 이게 제나라입니다. 제나라인데 이 제나라는요, 이게 황해 바다잖아요. 바다의 면에 있으니까 소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합니다. 철도 나요. 그러니까 수금과 철이 나니까 이 제나라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예요. 초기에는 춘추시대 초기에는요, 이 전체 중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인데 이때 이 강한 나라 일대가 태국만이고 16대가 되면 제환공이 등장해요. 제환공이 등장하는데 그때 환공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관중이었어요. 근데 환공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관중을 제상으로 삼아요. 제상으로 삼아서 이제 그 계획을 해요. 이제 계획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기득권층의 권력과 돈을 뺏는 게 원래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성공을 시켜요. 성공을 시켜서 이 중국의 그 제국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강한 제국이 돼가지고 마치 황제처럼 돼요. 이걸 이제 춘추 5패라 그러는데 그 5패 첫 번째 패자가 누군가 하면 제나라 황공입니다. 제나라 황공인데 이 제나라 황공은 초기에는 정치를 극히 잘 했는데 간신 세 사람 때문에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고 난 뒤에도 그 뒤에도 제나라는 워낙 부강하기 때문에 잘 살아요. 사는데 26대 경공 때에
경공 때 이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는요, 몇 개 있어요. 먼저, 여기 진시황의 진나라 했죠. 여기 나라진 진나라고, 그 다음 또 나라진, 여기에 진시황의 진나라 말고 나라진 나라 또 있어요, 이게. 있고 또, 삼국시대 이후에 사마이 중달 후손이 세운 진나라 또 있습니다. 이 진나라 세 개나 있어요. 근데 여기 진나라, 요 진나라가요, 진나라가 이 당시에 준추시대 때는 가장 강했습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최고로 강했는데, 여기 진나라에, 전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환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여기 제 나라에 망명을 와요. 제 나라에 망명을 와서 제 나라의 강력한 대부가 되고 승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8대 도공 이후에는요, 이 강씨의 나라에 전씨가 실권을 다 잡습니다. 강씨는 완전히 허수아비로 바뀌어요. 허수아비로 바뀌는데, 이 허수아비로 바뀌다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강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전씨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전씨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1대가 태공이고 이 3대가 환공입니다. 그러니까 환공은 제 나라에 둘이가 있어요. 강씨 왕조의 환공은, 이건 준추 오표중의 환공이고, 그 다음에 전씨 왕조의 환공은 이 환공과 틀려요. 그래서 이때는 환공오라고 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씨가 왜 강씨를 무너뜨리고 쿠데타에 성공했는가 하는 건데, 그것은 이게 이제 쿠데타 성공시킨 사람이 어떻게, 전씨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면은, 이게 천하를 다투려면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반드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신하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백성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세금을 많이 걷었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어려운 백성들한테 이제 양식을 대여해줘요. 봄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말에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한테 줘요. 근데 가을에 수확했을 때 받을 때는 조그만 말로 받아. 많이 주고 적게 받아요. 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강씨 나라에서 강씨 왕은 제쳐놓고 전항을 구세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신하들한테도 한 가지 장점만 있으면 막 띄워주고, 그 다음에 대우를 엄청 잘해줘요. 엄청 잘해주니까 이 신하들도 전항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신하들의 마음을 얻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강씨의 왕 강항을 죽여버리고, 강공을 죽여버리고 전씨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전씨 중에 세 번째가 누군가 하면 환공오입니다. 자, 환공오인데, 환공오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제 나라를 통치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전국치룡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시대에는 중국에 7개의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었는데, 이 제나라가,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6나라에서는 제나라 쿠데타 그냥 인정하면 안 되겠다. 왜요? 그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 나라에도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나라가 제나라를 이거 정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나라 항공오가 큰일 났잖아요. 그죠? 큰일 나니까, 학자들을 다 모읍니다. 전국시대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을 다 모아요.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제나라는 소금과 철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나라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당시 학자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식은 많이 갖췄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을 전부 제나라에 다 끌어모아 아주 대우를 잘해줘요. 집도 좋은 집 지어주고 먹을 거 풍족하게 해주고, 그래서 유명한 학자, 순자, 장자, 맹자 전체가 다
그럼 뭐예요? 예, 순자, 장자, 맹자도 비슷한 연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고 난 뒤에 항공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자, 여러분들 내가 풍족하게 해줄 테니 연구해 주세요. 뭘 연구하는가 하면요, 제 나라가 항공이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쿠데타가 왜 정당한가에 대한 걸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이 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사상을 만들어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지금 전국시대에 7개 나라가 밤낮으로 싸웁니다. 싸우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는 중국 전체가 한 나라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공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오는 자, 앞으로 중국이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을 밑받침할 수 있는 사상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네, 그 두 가지죠. 쿠데타의 정당성이라는 거하고 중국이 통일했을 때 그 밑바탕이 되는 사상을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직학궁의 제주인데 학술원이니까 원장이 있겠죠, 그죠? 이 원장을 그 당시에는 제주라 그랬어요. 이 제주의 제주 그 원장이죠. 원장이 순자입니다. 순자가 이 제주를 3번 영급해요. 그래서 직학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맹자나 장자가 아니고 순자입니다. 순자에 의해서 모든 제자 백가사성들이 집대성돼요. 근데 순자는 어떤 사람이냐? 순자는요, 그 당시에 성선설과 성악설이 등장을 해요. 성선설은 뭔가 하면 인간은 선하다. 또 성악설은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제 전국시대에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는가 하면은 전국시대는요, 밥만 먹으면 싸워요. 싸워서 사람을 죽입니다. 가정을 파괴해요. 사회를 파괴합니다. 정말로 지옥 같은 시대예요. 지옥 같은 시대인데 그러면 이 지옥 같은 시대를 인간이 만드는데 인간이 선내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악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나온 게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는 선한데 사회가 악하게 만들어서 현재 전국시대가 악하게 됐다. 이게 맹자의 성선설이고요. 순자는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하기 때문에 이런 전국시대가 나타났다. 여기 순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저와 동도자는 이 인간은 원래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인간은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된다. 이렇게 3가지 설로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순자가 직학궁의 제주 원장이니까 순자의 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